라디오 명작 극장 갑을 고시원 체류기. 박민규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2부 줄거리. 갑을 고시원 주인의 안내를 받아 방을 본 나는 기겁합니다. 고시원 방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따로 갈 곳도 없는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벽면이 얇은 베니어판으로 된 고시원은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소리를 내지 않는 인간이 되어가면서 고시원 생활에 차츰 적응해갑니다. 시간이 흐르자 고시원의 사람들과도 꽤나 안면을 트게 되었다. 하지만 마주친다 해도 대개가 가벼운 눈인사에 불과했고 대화를 한다거나 따위의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피하는 게 이곳의 예절이었다. 의외로 씩씩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세면장 겸 화장실에서 마주쳐도 여자들은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볼일을 척척 다 보고 서로의 방을 오가며 소곤소곤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가 하면 그 좁은 옥탑방에서 몇몇이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니, 웃었다. 옥상에 나와 담배를 피던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곳에서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희귀한 일이었다. 업소의 여급임이 분명할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건강한 것은 여자들이다. 과연 남자들만의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낯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이나 말이다. 쟁쟁쟁쟁 매미들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곳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는 오직 김검사뿐이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 앞에서나 꼿꼿했으며 무엇을 해도 늘 열심이었다. 새벽 6시와 밤 9시엔 어김없이 옥상에 올라와 맨손 체조를 했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식탁에 누가 있더라도 당당히 자신의 반찬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뭐랄까?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당당함이었다. 예컨대 체조를 해도 여자들이 있는데도 허리를 한껏 젖히며 골반을 내민다거나 한쪽 다리를 쫙 벌려 엉덩이를 들썩이는 동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아마 나라면 숨쉬기 운동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또 세수를 해도 물론 누가 있더라도 푸파푸파 엄청난 소리를 내며 얼굴과 목이 뻘겋게 될 정도로 빡빡 문지른 후 킁 하고 크게 코를 풀어 그 덩어리를 탁 털치는 것으로 늘 마무리를 하고는 했다. 아마 나라면 말을 말자. 김 검사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배우에는 법대 출신이라는 자존심과 주인 아줌마의 각별한 대우가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나이로도 가장 연장자임이 분명했지만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명령조의 반말을 썼다. 남자들은 물론 즐겁게 웃고 떠들던 여자들도 김 검사가 옥상에 올라오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적어도 이곳에선 그는 완전한 검사였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나는 꼬박꼬박 인사를 했다. 대개가 옥상이나 식탁에서였었는데 딱 한 번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인사를 하던 나도 놀랐고 인사를 받던 그도 상당히 얼굴을 붉혔다. 잘은 몰라도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500 한 잔! 안주도 없이 혼자 처량히 술을 마시길래 나는 주방장 형에게 부탁을 해 오징어를 내다 주었다. 마침 손님도 주인도 없던 터였다. 뭐냐? 서비스예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까딱했다. 이를 핑계로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나는 오징어의 다리를 뜯으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였다. 우선 집안의 몰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후 그래서 형이나 내가 취직을 해도 월급을 몽땅 차압당한다고 들었다. 과연 법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과연 법적으로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가? 등의 평소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문점들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뚱하니 나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그의 대답은 너무 짧고 간단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덕을 향해 올라가던 똥돼지의 뒤통수가 사라지자 어디선가 후끈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필이면 에어컨의 통풍구 곁에서 나는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정숙했고 저 멀리 진입로 쪽의 벚꽃나무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첫날 밤 내 방문을 두드렸던 김 검사였다. 정말이지. 말을 말자.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 이하 동문이다. 라는 낙서를 화장실 벽에서 발견한 것은 아마도 추석 무렵이었을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모퉁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미 희미해진 아주 오래전의 낙서였다.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 는 검은 볼펜으로 이하 동문이다. 는 그 후 누군가 푸른색 사인펜으로 답글을 단 것이었다. 나 역시 이하 동문이다. 낙서의 주인공은 이곳에서 꽤나 많은 사색을 한 듯했다. 또 다른 모퉁이에는 인생을 사는 것이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다. 란 글귀가 같은 필체, 여전한 크기로 적혀 있었으며 역시나 거의 지워질 정도의 오래된 낙서였다. 그럴 수도. 라고 나는 생각했다. 무렵에 나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었다. 장학금을 받아내긴 했으나 과중한 아르바이트와 정숙의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심신을 지치게 했다. 늘 이런 곳에서 잠을 자야 하다니 이건 마치 닭이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이 들고는 했다. 그 작은 방 안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잠만 잘 뿐이었다.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다리를 뻗을 수 없으니 늘 어딘가 뭉쳐있는 느낌이고 몸은 점점 나무처럼 딱딱해져 간다. 마치 가구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붙박이인 오래된 가구처럼 말이다. 1cm 두께의 베니어로 나뉜 칸칸마다 빼곡히 남자나 여자들이 들어차 있다. 그 속에서 다들 소리를 죽여가며 방귀를 뀌고 잠을 자고 생각을 하고 자위를 한다. 살아간다. 생각할수록 그것은 하나의 장관이다. 뭔가 통해 있고 비릿하고 술렁이는 느낌이다. 어쩌면 이것은 세포막이 아닐까? 베니어의 벽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상념에 잠기고는 했다. 문은 늘 잠겨 있고 창문은 없다. 그저 질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나의 폐는 이미 퇴화된 게 아닐까? 어느새 나는 아가미 호흡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겨드랑이 아래의 흉곽을 짚어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기포와 같은 것이 방 속을 두둥 떠다니는 것을 본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쩔 수 없이 온순한 열대어처럼 항문을 빠져나와야 했던 억눌린 가스덩어리였을까? 아니면 가구로 변해버린 육신을 잠시나마 이탈해 있던 나의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었을까? 이미 그 무렵엔 지칠 때까지 일을 하거나 일이 없는 날이면 배회라도 하다가 말 그대로 들어와 잠만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물론 원하기만 한다면 일하던 가게의 쪽방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다리를 쭉 편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나의 밀실로 스며들고는 했다. 이유는 바로 컴퓨터 때문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고시원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 한밤중에 여자 하나가 복도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결국 누가 월급을 훔쳐갔다는 얘기였다. 경찰이 와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여자는 못 살진 않았는데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사건이 있은 직후 주인 아줌마가 나를 찾았다. 컴퓨터 때문이었다. 아줌마는 누차 문단속을 강조했고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은 목욕탕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뭇 법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알았노라고 나는 대답했다. 모두가 내부인의 소행이라 믿고 있었다. 카페 여급의 월급을 훔쳐갈 놈이라면 빈티나는 대학생의 컴퓨터도 예외는 아닐 거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386DX-2 당시로선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고급 귀종의 컴퓨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진 나의 전 재산이었다. 이마저 없어진다면 나는 그야말로 빈털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밀실로 돌아오곤 했었다. 누구나 자신의 전 재산이 자신의 전부라 믿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랬다는 생각이다. 하루는 군 입대를 앞둔 동기와 송별회가 있어 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들 밤을 새자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엔 컴퓨터가 떠올랐다. 나는 말없이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자정의 언덕길은 어둡고 쌀쌀하고 고요했다. 이미 몸에 밴 우아한 걸음걸이로 건물 앞에 이르렀는데 야산의 진입로 근처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 나도 몰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전구를 교체할 시기를 훨씬 넘긴 가로등 아래에서 확실히 어떤 남자가 소리를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김검사였다. 깜짝 놀란 나는 건물의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김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등진 채 서 있는 묘령의 여자가 보였고 김검사는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여자는 냉랭했고 김검사는 계속 뭔가를 하소연하고 있었다. 여자는 끝까지 냉랭한 표정을 유지하더니 결국 김검사의 손길을 뿌리치며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놀란 나는 다급히 방으로 올라왔다. 쿵! 들어와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방의 문소리가 큰 소리로 울렸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소리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검사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한 가운데 새벽의 정적 속에서 쟁쟁쟁쟁 뭔가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훌쩍이는 소리가 삼투압에 의해 베니어의 세포방을 넘어 내 방까지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슬픈 벌레의 울음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벌레의 울음이 심한 부스럭거림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뭔가를 급하게 찾는 느낌이었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
어쩌면 그녀의 사진이 아닐까? 혹은 최초로 받았던 그녀의 러브레터?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다. 그 부스럭거림은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어갔다. 오늘은 정말이지 조심해야겠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큰일이다. 그때 어떤 거대한 기운이 뱃속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 메탄이 아니라 LPG였고 아무리 엉덩이를 잡아당긴다 해도 수습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더불어 진짜 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움직이기만 해도 결코 온순한 열대어가 아닌 한 마리의 백상어가 입을 벌린 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술자리의 과식을 탓하며 나는 조심스레 엉덩이를 잡아당겼다. 최대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화가 난 백상어를 달래고 또 달래었다. 결국 튀어나온 것은 한 마리의 참치였다. 그나마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백상어가 작아져서 참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백상어가 여러 마리의 참치로 쪼개진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마리의 참치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씨. 분명 그런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낮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불쾌감과 초조함이 그 속에는 녹아 있었다. 두 번째 참치가 튀어나왔을 때는 예의 부스럭거림과 가 나란히 최고조를 이루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이지 라고 결심하는데 그만 세 번째 참치가 순전히 자신만의 의지로 튀어나왔다. 맙소사, 비록 의도가 아니긴 했어도 그 크기가 거의 노인과 바다 수준이 아닌가. 후회를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벌컥 옆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고 곧이어 연결된 네 번의 노크 소리를 나는 들었다. 이것은 마치 운명이 아닌가.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자 다름 아닌 김 검사가 작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상기된 얼굴로 그가 말했다. 휴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휴지를 말아준 채 복도를 빠져나가는 김 검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웃음이 나오거나 슬프거나 어떤 비애를 느끼기보다는 외로웠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의 문이 급하게 개폐되는 소리가 들렸고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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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뭔가 아주 작은 소리의 음악 같은 것이 삼투압에 의해 화장실 세포박을 넘어 내 귀까지 스며들었다. 문을 닫았다. 네 번째의 참치는 이미 뱃속에서 한 통의 통조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참치도 인간도 결국은 밀실에서 살아간다. 그런 낙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형이 죽었다. 사고였다. 잘못된 전기공사에 의한 감전, 추락사였다. 7층의 높이에서 하늘을 날았던 형은 화장이 끝난 후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형의 마지막 거처는 마치 갑을 고시원 내 일부인 듯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통조림 속에 보관된 참치처럼 형은 그 작고 어두운 방 속으로 들어갔다. 참치도 인간도 결국은 밀실에서 죽어간다. 그 후 겨울이 왔을 때 나는 북극곰만큼이나 말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김 검사는 그 애의 고시에서 낙방을 했고 한 아가씨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으며 주인 아줌마는 은행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 겨울의 어느 날 고시원의 히터가 고장을 일으켰다. 수리를 위해
또 각 방의 통풍구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30분가량 모두가 방을 비워야 했다. 담배 하나 필까 싶어 옥상으로 올라가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 덜어는 잡담을, 덜어는 담배를, 덜어 언손을 보비며 먼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나는 문득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통풍구의 점검이 끝났다는 외침이 들리자 사람들은 우르르 자신의 밀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곳에 남아 다시 한 대의 담배를 더 피워 물었다. 세상은 얼어붙었고 진입로 입구의 벚꽃 나무들은 긴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나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누군가 그런 낙서를 끄적여 놓았다면 정말이지 이하 동문이 아닐 수 없다. 출연 정국향, 이준영, 고은목,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